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1단원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대단원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에서는 뭐를 배우냐면 제일 먼저 사회구조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화면 보는 것과 같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단원에서는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그 사회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를 배웠으면,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살펴보는 건데요. 예로 들으면, 제가 오늘 친구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오늘 한턱 쏘겠다 라고 하면서 밥 먹으러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 되게 식당에서 사 먹죠. 그럼 식당에서 사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겠죠. 다시 말하면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할 때에도 결과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화폐 제도를 써야만 이 돈을 쓸 수 있고, 그 돈이 있어야만 우리가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에도 이 화폐 제도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만약에 제가 옛날에 이런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변호사 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법원 가가지고 제가 알아서 변호사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법원으로 들어가면 쫓겨나요.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자격이 없으니까 어딜 가야 되냐면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가야죠. 즉 로스쿨에 진학을 해서 변호사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해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자격을 따고 거기에 따라서 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 가지의 사회 제도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화폐 제도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쿨과 같은 법 제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즉 개인의 행위에는 다 사회 구조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하고 사회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 구조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사회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예로 들으면 학교 먼저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눈만 감아도 학교가 어떻게 생겼나 라고 떠올려 보라고 하면 사실 대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이 거의 다 똑같아요. 앞에 칠판이 놓여져 있고, 거기 앞에 교탁이 있고, 학생들의 책상들이 있고, 뒤에 사물함이 있고,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등교 시간에 맞춰서 알아서 등교하고 학교 시간에 알아서 하교해요. 종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복을 챙겨 입고 지나가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으면 인사를 하고 저 사람이 교사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 종이 치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선생님들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는 대부분 학생들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잘 수도 있고 딴짓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앉아있고 친구들하고 웬만하면 조용히 있죠. 결국 이걸 왜 설명하느냐, 학교라는 것도 결국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즉 학교를 우리가 갈 때 굉장히 서로 비슷한 행동들을 하죠. 선생님들을 보면 인사하고, 수업 시간이 되면 알아서 자리에 앉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 조용히 수업을 듣고, 아니면 토론하라고 하면 토론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떠들고, 12시 10분에 종치면 미친 듯이 뛰어서 밥 먹으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는 그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 간의 관계, 저와의 관계 같은 여러 사회적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관적이에요. 학교에 오면 이렇게 해야지,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지, 누구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야지 라고 정해져 있죠. 즉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 전학을 간다. 그러면 뭐 울산 간다고 해서 난생 처음 학교 가가지고 뭐 학교 시간은 어떻게 되고 뭐 쉬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점심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다 다르지 않죠. 대부분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학교 구조도, 즉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형화되어 점점 틀이 잡힌다는 거죠. 정형화되어 안정된 틀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이것이 사회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밖에서 어느 식당에서 먹을지를 정하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그냥 나가지 않죠. 반드시 나갈 때 돈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리고 그걸 우리는 서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난 안 그런데 왜 그렇게 계산해? 라고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즉 사회 구조란 규범이고 조직이고 제도 등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회적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요인들을 우리는 사회 구조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사회 구조는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살다가 뭐 오늘 죽는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뭐 화폐 제도가 사라진다든지 뭐 가족 제도, 뭐 교육 제도 이런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속성을 띈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계속 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어떻게 관계를 유지한다.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 뭐 대전 사람들이 밥 먹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라도 사람이 밥 먹는 방식이라든지 뭐 제주도 사람이 먹는 방식 다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정형화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구조화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구조화된 행동이다. 정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조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안정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그래서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안정성. 세 번째,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가치, 규범 등의 변화에 의해 성격이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 이 지속 사회구조라는 거는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속성이 있다고는 했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세상은 바뀌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은 구조화된 행동을 하죠. 그럼 또 반대로 비구조화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비구조화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게 이제 예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의 행동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짜장면 있죠. 짜장면. 저 어릴 때만 해도 문법 배울 때 짜장면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장면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장면이라고 해라. 그래서 뭐 이제 중국집 보면은 메뉴판에 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국어사전에는 자장면이라고 해야 된다. 짜장면은 자장면의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음식점에서는 다 짜장면이라고 쓰고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짜장면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옛날에는 자장면이 맞는 거였고 짜장면은 비구조화된 행동이었어요. 사회 구조가 인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그 문법 구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짜장면이라는 말을 계속 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짜장면이라고 써도 되죠. 짜장면도 옳은 표준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 가치 규범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문법 구조가 바뀐 거죠. 이 짜장면이. 즉 사회 구조는 지속성도 지니면서 동시에 변동성도 지닌다. 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구성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행위를 하도록 구속할 수 있다라는 것. 난 이렇게 하기 싫은데 사회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하게 된다. 강제성. 요즘에는 뭐 물론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 때나 뭐 대학생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겠다 이렇게 해요. 그 옷도 마음대로 입고 염색도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귀걸이는 어떻게 할 건지 뭐 피어싱은 어떻게 할 건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문신도 막 하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왜냐면 본인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대학생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때에는 다들 똑같이 염색을 무채색으로 되게 검은색으로 안정적인 색깔로 바꾸고 옷도 다 검은색 양복 입죠. 여자 남자 상관없이. 그리고 귀걸이도 굉장히 단정한 걸로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안 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그런 우리나라의 그 회사에 취직할 때 그 면접하는 그 상황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옷을 입어야 이제 좋게 보는 회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구속한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는 강제성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근로자가 실업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IMF 외환 위기에 의해서 실업자가 됐고 또 어느 국가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군인으로 변했대요, 시인이.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전 사회의 귀족이 자본가가 되거나 몰락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삶은 그의 의지가 아닌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구조의 힘을 이해하자라는 말로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 구조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 구조의 외재성. 실제로 존재한다. 개인 외부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 외부에 존재한다. 사회 구조의 외재성이다 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사회 구조가 어떤 건지 배웠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학자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사회 구조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또 있고 아니면 사회 구조라는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다 개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인들이 워낙 능동적이고 자율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구조가 바뀌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개인은 실질적으로 능동적이고 자율적일 수가 없다. 다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본인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이라고 말은 하나 실질적으로는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지만 일단 이거 필기부터 같이 보고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사회 실제론과 명문론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론은 말 그대로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회 명문론은 사회라는 것은 이름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름만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사회 실제론부터 보면 사회 실제론은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죠. 결국 뭐를 말하는 거냐면 사회의 우월성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개인보다는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합과 사회 중에 뭐가 더 크다라고 봤냐면 사회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로 들으면 뭐
가장이라고 하면 나는 우리 집 가장이야. 내가 우리 집 먹여 살리고 내가 우리 집의 대장 역할을 해.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족제도에서 이런 가족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가장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나는 이제 공부할 거야. 공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해서 이제 학생이 된다. 대학생을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해요. 그럼 결국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고등교육 제도에 따라서 교육제도에 의해서 제가 학생 신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에버랜드 가가지고 학생 할인을 받겠다라고 하려면 결국 저 학생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죠. 뭐를 내야 되냐면 학생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교육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지금 대전이 뭔가 잘못됐어. 나 시위할 거야. 나 집회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 시민이 되려고 해요. 정치적 시민을 하려고 해도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투표라는 선거제도라는 것들, 그거 전부 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정치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하는 거죠. 결국 시민이 되려고 해도 정치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존재는 가장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의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즉 사회 규범이 정한 책무, 책임이 있는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가장이 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혼인제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학생을 하려고 하면 그 교육제도에서 말하는 반드시 몇 퍼센트는 출결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정하는 규칙을 지켜야 되고, 의무들이 있죠. 시민이라고 하면 폭력적인 시위를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책무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즉, 개인이 사회를 무시하고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는 현실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즉,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것처럼 이제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실제로는 사회문화 현상은 거시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회 구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니까. 거시적 관점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 실제론에서는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 사회 구조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사회 구조인 사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 명목론 보겠습니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 실제론의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사회 명목론은 사회 실제론과 반대로 사회라는 것은 실제로 구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는 정말 명목상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다. 그래서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제 자유 의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본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자유 의지에 따른 개인에 의해서 사회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곧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상호작용의 결과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뺐네요. 사회 실제론에서는 사회가 개인의 합보다 크다라고 했다면, 사회 명목론에서는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일 뿐이다 라고 합니다.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그래서 등호 표시하세요. 같다입니다. 같다. 개인의 집합체가 더 크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실제로는 이제 사회가 개인의 합보다 크다라고 해서 부등호 표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회 명문어는 반대라고 했지? 그러면 이것도 부등호도 반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즉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사회 명문어는. 그렇기 때문에 등호 표시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부등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회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로 들으면 뭐냐면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을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합사회 때 아마 시민혁명과 뭐 개인의 기본권 이런 것들을 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민혁명이 왜 일어났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시민혁명이라 하면 결국 정치적인 자유가 없는 시민들이 이거 잘못됐다. 우리도 이 국가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정치적 자유를 얻으려고 노력한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걸 보장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결국 국가는 사회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개인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겠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국가를 성립하는 것은 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결국 그래서 기존의 이제 봉건제적인 사회 시스템을 이 시민혁명에 의해서 근대 시스템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회를 바꾼 거죠. 그래서 시민혁명, 그리고 시민혁명에 쓰이는 이 사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계약설이라고 해요. 사회계약설은 제가 방금 설명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자라고 해서 개인들 간에 서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사회를 만들었다 해서 사회계약설이라고 하고 그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시민혁명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회실자론과 다르게 사회 명목론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시적 관점, 개인의 행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면 그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바꾸겠죠. 왜냐하면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테니까. 이렇게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살펴봤고요.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실제론 보시면 기본 입장. 사회는 개인의 외재성 말한 겁니다. 외부에 존재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부등호 표시하면 되고요. 주요 내용.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안정된 구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다르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과 의식이 구속되고 사회문화 현상 연구는 사회 조직, 집단을 연구하는 되게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해야 된다. 사회 문제 해결은 제도 개선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거를 이렇게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복습하는 거예요. 관련 사상은 사회유기체설. 사회유기체설은 여러분들 언제 배웠냐면 초반에 기능론 설명할 때 했죠. 기능론은 사회유기체설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도 관련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점. 사회가 개인의 행동과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은 반대로 사회 명목론이 사회 실제론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영향력이 크다, 중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걸 했죠. 보시면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전체를 위해, 즉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이제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러니까 전체가 중요하다. 사회 구조에 의해서 사회 시스템이 바뀌고 그로 인해서 개인은 구속받는 것이므로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어야 된다라고 정당화될 수 있겠죠. 반대로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사회 명목론. 사회는 단지 누가 모인 거냐면 개인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는 그냥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라고 등호 표시하시고, 사회와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자율적인 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 명문화에서는. 그리고 사회는 개인들 간의 아까 말했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결과다.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 연구, 개인의 특성, 행동 양식 연구 같은 것은 지금 미시적 관점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회 문제 해결은 아까 얘기했던 의식 개선, 의식 개혁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회 명문론은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 사회주의, 사회계약설이 관련 사상이다. 즉 개인에 초점을 두는 것. 자유주의도 결국 개인의 자유의지에 강조하는 것이고, 사회계약설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회를 만든 것이다. 즉 개인의 능동성을 설명하는 거죠. 장점. 사회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개인을 인정한다. 한계는 또 사회 명목론의 관점, 사회 실제론의 관점에서 사회 명목론을 비판한 거겠죠.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로 반대되는 한계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사회 구조를 전체를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이 희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은 너무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 즉 어쨌든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너무나도 무시한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사회 실제론이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오늘 사회 구조,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을 살펴봤고요. 뒷페이지는 개념하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사회 실제론에 대한 설명인지 명목론에 대한 설명인지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올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만 같이 풀어보고 끝낼게요. 1번.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되돌아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다 라는 말은 결국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와 개인 중에. 이거는 지금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이 된다, 되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 사회와 개인의 합, 이걸 따져봤을 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원, 돌아갈 수 있다라니까 만약에 사회가 개인의 합보다 크면 돌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회와 개인의 합은 같다. 그러니까 환원이 돌아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명목론, 사회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는 거와 같이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실제론 반대로 사회는 개인으로 환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명목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OX 퀴즈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인의 사회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